이년아, 당장 썩 꺼지지 못해. 갓난쟁이 젖도 안 마른 년이 어디서 사내 놈이랑 희덕거려. 꼴도 보기 싫다. 서방님,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물건값을 깎느라 상인이랑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입니다. 시끄럽다, 이 더러운 년. 아이고, 우리 임자 조이야, 험한 꼴 보였네. 저 더러운 거 치웠으니 어서 드시오. 이제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어머, 서방님도 참 추운데 얼른 들어가요. 아가야, 내 딸.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제발 우리 아가 젖이라도 한번 물리고 가게 해주시오. 네, 닿기 일이 춥습니다. 아가야. 참혹합니다. 갓 아이를 낳은 지 열흘도 안 된 조강지철을 저렇게 눈보라치는 한겨울 밤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저 김치우라는 자가 초이라는 여인과 눈이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게 갓 낳은 핏덩이 딸을 눈앞에 두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한겨울 눈밭으로 내쫓긴 여인 연희. 과연 이 여인의 운명은 여기서 이대로 얼어 죽고 마는 걸까요? 그렇게 갓난 딸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하고 연희는 며칠 밤낮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몸은 퉁퉁 부었고 전몸살은 불덩이처럼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양 땅도 벗어난 어느 외딴 고갯길에서 연희는 푹 하고 눈밭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마침 땔감을 하러 지게를 지고 가던 돌쇠 아범이라는 나무꾼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눈밭에 쓰러진 연희를 보고 기겁해서 뛰어가는 것 좀 보십시오. 아니, 얘 사람이잖아. 여보쇼, 정신 좀 차려보소. 하늘이 무심치는 않았던지 간신히 마음씨 좋은 나무꾼의 눈에 띈 겁니다. 그렇게 돌쇠 아범 부부에게 구출된 연희. 헛간 옆 작은 골방에 뉘어졌는데 며칠이 지나도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위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전몸살이었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끙끙 앓는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가야. 돌쇠 아범의 안악이 물수건을 짜서 이마에 올려주며 연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몸을 보니 딱 해산한 몸인데 대체 어떤 몹쓸 인간이 이런 산모를. 여보, 펄펄 끓네. 어서 찬물이라도 한 동이 더 길어와요. 밖에 있던 돌쇠 아범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이러다 사람 잡겠네. 그나저나 이 여인네 사연을 들어보니 갓난쟁이를 두고 쫓겨났다는데 저 전몸살은 어쩐다. 그렇습니다. 젖을 물릴 아기는 없는데 어미의 몸은 자꾸만 젖을 만들어내니 그 고통이 살을 찢는 것보다 더했지요. 연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쫓겨나던 날 밤 제 딸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며 아가야 배고프면 어쩌나 하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돌쇠 아범 부부의 극진한 간호 덕에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게 됩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간신히 미움을 넘길 정도로 기력을 차린 연희가 안악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주머니 나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제 몸도 추스러졌으니 이만 떠나겠습니다. 배가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몸으로 어딜 간다고? 갈 데는 있고? 연희가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갈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났지만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그때였습니다. 마침 장터에서 돌아온 돌쇠 아범이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이고, 오늘 장터에서 별 해괴한 소문을 다 들었네. 무슨 일이오? 아니, 우리 고을 이진원 대감댁 그댁 마님이 아이를 낳으시다 그만 돌아가셨다는구먼. 아이고, 맙소사. 그래서요? 그게 다가 아니여. 갓 낳은 아기가 어미 잃은 서름을 아는지 다른 유모 젖은 죄다 밀어내고 지금 사흘째 젖 한 모금을 안 물어서 애가 곧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온 고을에 저지도는 유모를 구한다고 난리가 났어. 저지도는 유모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던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을 지옥 같은 고통으로 밀어넣었던 그 젖. 연희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고 돌쇠 아범과 안악도 동시에 연희를 쳐다봅니다. 여보, 혹시 제가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안악이 빌려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진원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참 분위기가 상복을 입은 이진원 대감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갓난아기 수련을 안고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저 집 돈다고 하였소? 예, 대감마님.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온골 유모가 다녀갔소. 허나 이 아이가 단 한 모금도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시오. 연희가 조심스럽게 울 기력도 없이 쌕쌕거리는 아기를 받아 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고름을 풀고 아기의 입에 젖을 물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밀어내던 젖을 연희의 젖을 힘겹게 빨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의 눈이 커지는 것 좀 보십시오. 아기가 젖을 빠는 그 순간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옥 같던 전몸살의 고통이 아기의 입을 통해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어 흘러나가는 기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서러운 피눈물이 가슴으로 흘러내렸죠. 이 대감이 왜 우시오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도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야, 내 딸도 지금쯤 이리도 배가 고플 터인데 어미의 이 젖을 어느 차가운 방에서 울며 찾고 있을꼬. 아가야, 내 아가야. 어미 잃은 아기를 살려낸 어미. 하지만 정작 제 딸은 품지 못하는 이 기구한 여인의 울음을 상처한 이 대감은 그저 말없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희의 목숨과 대감댁 아기씨 수련의 목숨이 하나의 저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운명도 기구하지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희는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아기씨 수련을 품에서 놓지 않았죠. 어디 젖만 먹였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는 이진원 대감을 위해 손수 약을 다리고 죽을 수 올렸습니다. 저 이 대감님도 참 딱한 분이셨지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런 대감의 곁을 연희가 묵묵히 지켰습니다.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어요.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연희는 대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저 말없이 알아서 챙겼습니다. 수련아 씨는 젖을 물려준 연희를 친어머니로 알고 저리도 찰떡같이 따릅니다. 연희도 잃어버린 제 딸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저 수련아 씨에게 몽땅 쏟아붓고 있었죠. 저렇게 웃는 걸 보니 잠시나마 한을 잊은 듯도 합니다. 그렇게 또 몇 해가 더 흘렀을까요? 수련아 씨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이 대감이 연희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연희는 무슨 일인가 가슴이 덜컥했겠죠. 이제 수련아 씨도 젖을 뗐으니 나가라고 하시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섭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사옵니까? 그간 고생이 많았소.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수련이가 참 밝게 자랐소. 다 부인, 아니 그대 덕분이지. 그리고 나 또한 그대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소. 대감마님, 그대의 기구한 사연은 자네를 데려온 돌쇠 아범에게 모두 들었소. 억울하게 쫓겨나 핏덩이 자식까지 잃은 그 한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리겠소만. 그런 아픔을 겪고도 우리 수련이를 나를 이리 보듬어 주었구려. 연희라 하였소? 괜찮다면 더 이상 유모가 아니라 이 집의 안주인이 그리고 우리 수련이의 어머니가 정식으로 되어주지 않겠소? 아이고 안주인이 되어 달라니요. 쫓겨난 천한 양인 신분의 유모에게.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저는 감히 그런 자리를. 수련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오. 그리고 나에게는
나에게는 그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소. 연희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더러운 년이라 내쫓았던 전 남편 김치우가 떠올랐겠죠. 그런 자신을 이리도 귀하게 안주인으로 맞아주겠다니. 그렇게 한겨울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던 여인 연희는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잣집 이대감댁의 정실부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련 아씨는 어여쁜 처자가 되었죠. 연희는 정말이지 제 친딸에게 못다 준 사랑까지,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수련아 씨에게 쏟아붓고 있었죠. 따뜻한 안방에서 연희가 직접 수련의 머리를 빗겨주며 값비싼 비단 댕기를 메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댕기 너무 곱습니다. 어제 건너마을 박찬판댁 여식은 이것보다 안 예쁜 걸로 자랑을 하던데요. 아이고, 우리 딸. 내가 하니 댕기가 복을 받은 게지. 뭐가 더 필요하더냐. 말만 하거라. 이 어미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지. 어머니, 최고! 저리도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환하게 웃는 연희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연희는 아무도 몰래 낡은 괴짝에서 갓난아기 포대기 조각 같은 것을 꺼내어 붙잡고 옵니다. 쫓겨나던 날 갓난딸을 감쌌던 그 천조각일까요? 연희는 그 천조각을 만지며 갓난딸의 왼쪽 어깨 붉은 점 3개를 떠올립니다. 아가, 내 딸. 지금쯤이면 우리 수련이만큼 곱게 자랐을까? 혹여 굶고 지내지는 않을까? 그 못된 계집 밑에서 매나 맞고 있지는 않을꼬. 그러더니 믿을 만한 집사 하나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는 꽤 묵직한 돈주머니를 건넵니다. 자네만 믿네. 올해도 한양에 사는 그 김치우란 자의 집을 찾아가게. 절대로 내가 보낸 것이라 말하지 말고 딸아이 옷이라도 해입히라 하고 담벼락 밑에 두고만 오게. 마님, 하오라 그놈이! 그놈이 밉지만 내 딸이 거기 있자는가. 그 돈이 부디 내 딸아이 따뜻한 밥 한 끼, 옷 한 벌이 되기를 바랄 뿐일세. 어서 가게. 아이고, 어미의 어리석고도 애틋한 마음이죠. 그 돈이 제 딸에게 갈 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내 딸도 수련이처럼 곱게 크고 있겠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연희가 보낸 돈이 도착해야 할 그 한양의 작은 기와집,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깡마르고 남루한 행색의 월이 바로 연희의 친딸입니다. 수련 아씨와 동갑내기인데도 한겨울에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마당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차가운 냇물에서 길어온 물동이를 이고 있습니다. 월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계모 초이가 부직갱이를 들고 튀어나옵니다. 이년아, 이 재수없는 년! 해 떨어지기 전에 물 길어오랬지! 쌀 씻을 물도 없어서 저기 귀한 우리 아들 밥도 못 짓고 있잖아! 잘못했습니다, 새어머니. 날이 추워 냇물이 꽁꽁 얼어서. 어디서 말대꾸야. 밥 태운 건 또 어쩔 거야. 이년아, 너는 오늘 밥 없어. 굶어. 수련 아씨가 따뜻한 안방에서 비단 댕기를 고를 때 친딸 월이는 저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비 김치우는 방구석에서 딴청 피우며 외면하고 초이가 낳은 아들놈은 방 안에서 따뜻하게 떡이나 우물거리고 있죠. 월이는 그 부엌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몰래 주워 입에 넣으려다 초이에게 또 발길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연희가 보낸 그 돈주머니 말입니다. 그날 밤 집사가 몰래 두고 간 돈주머니를 초이가 발견했습니다. 이 멍청한 년. 아직도 돈을 보내네.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우리 아들 비단도포에 입힐 돈이 생겼구나. 그 월이의 옷이라도. 시끄럽소. 저 재수없는 년은 조만간 아주 딴 데로 치워버릴 테니 걱정 마쇼. 저년만 없으면 이 돈이 다 우리 아들 거 아니오? 보셨습니까? 어미가 피눈물로 보낸 돈이 제 딸을 핍박하는 저 계모와 그 아들놈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도 모르고 제 딸이 저리 구박받다 결국 종으로 팔려갈 운명이라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계모 초이는 월이가 18이 되던 해 병을 고친다는 핑계로 아이를 꿰어내어 머나먼 고을의 노비시장에 양인인 월이를 종으로 팔아넘기고 맙니다. 연희가 보낸 그 돈은 월이를 팔아넘긴 몸값과 합쳐져 고스란히 초이가 낳은 아들놈의 장가 미천이 되고야 말았죠. 그런데 참 운명도 이리 얄궂을까요? 이리저리 팔려다니던 월이가 마침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이진원 대감댁의 새로운 여종으로 팔려오게 된 것입니다. 마님, 새로 드릴 아이들입니다. 인사 여쭈어라. 연희가 기품 있는 안방마님의 모습으로 마루에 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월이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칩니다. 물론 알아볼 리가 없지요. 갓난아기 때 헤어졌는데. 하지만 연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서늘하고 불쾌했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어찌 저리 이유도 없이 저 깡마르고 꿋꿋한 저 눈빛이 그냥 싫었습니다.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일이나 단단히 시키게. 눈에 거슬리는지 못하도록. 어미는 제 딸을, 평생을 그리워한 제 딸을 첫눈에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월이의 고된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독 안방마님, 연희는 월이에게만 더 모질고 혹독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련님, 이 시집 어제 아버님께서 구해다 주셨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씨? 참으로 귀한 책을. 수련아 씨는 저 한도령에게 마음이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었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이가 두 사람에게 차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상을 내려놓는데 그때 한 도령이 들고 있던 시집의 표지가 월이의 눈에 잠깐 스쳤습니다. 200의 월화독자? 그렇습니다. 월이는 종으로 팔리기 전 아비 김치우에게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저 천한 종의 입에서 200의 시가 나올 줄이야. 도령은 놀라 월이를 빤히 돌아보았죠.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감히... 이게 무슨 어디 천한 것이 함부로 끼어드느냐. 아니다. 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아니옵니다. 그저 아비가 글 읽는 걸 옆에서 어깨너머로 조금 배운 것뿐이옵니다. 신기한 아이로다. 이름이 무엇냐? 월이라 하옵니다. 월이? 어울리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 그 따뜻한 눈빛. 수련아 씨는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저리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던 저 한도령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야 만 것입니다. 저 천한 계집이 감히 내 딸의 앞길을. 그날 밤 연희의 따뜻한 안방에서 수련아 씨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죠. 분하고 억울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지요, 어머니. 그 천한 것이 감히 한도령님 앞에서 글을 읊고 도련님이 저를 보시던 눈과 다르게 그년을 웃으며 쳐다보셨단 말입니다. 제가 창피해서 어머니. 그래 내 딸아. 이 어미가 다 보았다. 다 보았어. 그년이 감히 제 앞길을. 걱정 말거라 내 딸아. 이 어미가 감히 내 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돌멩이든 짐승이든 깨끗이 다 치워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눈을 붙이거라. 딸의 눈물이 연희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한을 깨웠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초이라는 그 계집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그날 밤의 기억이 순간 저 깡마른 계집종 월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던 겁니다. 감히 내 딸의 것을 넘봐? 다음 날부터 연희는 제 딸인 줄도 모르고 배 아파 낳은 친딸을 지옥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로 말려 죽이려 한 것이죠. 온갖 굳은 일이 월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다른 종들은 그늘에서 쉬게 하면서도 유독 월이만 저 넓은 마당에 수십 개 장독을 먼지 하나 없이 닦으라 명했습니다. 이년아, 독 하나에 내 더러운 손자국이라도 남아있으면 오늘 내년 점심은 없는 줄 알아라! 예, 마님. 조심하겠사옵니다. 손톱 밑이 다 까졌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던 날 모두가 아랫목을 찾을 때 월이는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죠. 하지만 월이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름에 불을 붓는 두 번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도 월이는 연희의 명으로 무거운 빨래를 이고 끙끙대며 후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한도령이 또 대감댁을 찾아온 것입니다. 수련 아씨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월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도련님, 어찌 여기에... 괜찮으냐? 지난번 월화 독작을 잊지 못했다. 이건 천자문이다. 내가 갖거라. 도련님, 제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마님 눈에라도 띄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저 네가 글을 아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다. 그 손에 쥔 세상이 그저 글 한 줄로 조금 넓어졌으면 해서 받거라.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월이가 울상이 되어 책을 거절하고 한도령이 그런 월이에게 책을 억지로 쥐어주려는 그 다정한 실랑이를 저 멀리 누각위에서 수련아 씨가 또 보고야만 한 것입니다. 지난번이 미소였다면 이번에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애틋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어머니 그년이에요. 그년이 도련님을 꿰었어요. 도련님이 그년한테 책을 주셨다고요. 어머니 저 그년이 이 집에 있는 한 시집 안 갈래요. 아니요, 못 가요. 그런 꼴 못 봐요. 저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어머니. 차라리요. 죽여달라 그 한마디가 연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내 딸이 저 천한 계집종년 때문에 죽겠다 말하고 있다. 감히 내 딸의 목숨을 가지고 놀아? 연희는 수련을 다독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련보다 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연희가 직접 덫을 놓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 아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놀이개가 없어졌습니다. 연희가 내 딸을 위해 특별히 주문해 선물한 아주 값비싼 그 옥놀이개. 어젯밤 연희는 일부러 그 놀이개를 월이의 아궁이 근처 나무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연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 인연, 어제 유일하게 이 안채에 불을 지핀 년이 너 하나뿐이다. 여봐라, 당장 월이 그년의 아궁이를 뒤져라. 하인들이 월이의 아궁이를 뒤집니다. 곧 재 속에서 그름이 묻은 옥놀이개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마님, 아니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귀에 무슨 말이 들렸겠습니까? 그를 읊어 도련님을 홀리고 책을 받아 도련님을 꿰어내고 이제는 기어이 내 딸의 폐물까지 훔쳐? 저 더러운 도둑년, 당장 광으로 끌고 가라. 햇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차가운 광이었습니다. 월이는 하인들에게 거칠게 끌려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연희는 회초리를 든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가에는 수련 아씨가 두려움 반, 통쾌함 반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 연희는 이미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려는 독사였습니다. 이제 내년에 그 간사한 혓바닥으로 무슨 변명을 할 셈이냐. 마님, 아니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마님. 모른다. 내년에 아궁이에서 내 딸의 놀이개가 나왔는데도. 억울합니다, 마님.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걸, 어찌... 내년이 어찌 감히.
내까지 천한 것이 어디서 글줄이나 주어 읽고 감히 사내를 홀리고 감히 사내의 책을 받고 이제는 기어이 내 딸의 폐물까지 훔쳐? 연희는 월이의 모든 죄를 열거했습니다. 도둑질은 그저 마지막 구실일 뿐이었죠. 이 입만 살아서 내년에 그 더러운 손모가지를 오늘 내가 분질러 놓겠다. 내년에 그 간사한 마음보를 오늘 이 회초리로 다스리겠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과는 책은 놀이개는 정말 아니옵니다. 아직도 그 도련님 타령이냐? 연희가 이성을 잃고 월이의 등을 내리칩니다. 한 대, 두 대. 매질이 거세질수록 연희는 20년 전 자신을 내쫓던 김치호의 얼굴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던 초이의 얼굴이 눈앞에 월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내 어미가 천하니 너도 이리 천한 짓을 하는 게야. 어디서 감히 내 딸의 자리를 넘봐. 마님, 제발. 월이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이 연희의 분노에 불을 붙였죠. 연희가 월이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그만 월이의 낡은 저고리 어깨 부분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들고 있던 회초리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희의 눈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이의 매맞은 등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틈새로 드러난 깡마른 왼쪽 어깨. 그 날개뼈 아래 선명한 붉은 점 3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단난 딸아이의 그 표식이었습니다. 연희는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너 아니다 아닐 것이다. 너 내 이름이 월이라 하였느냐? 예, 마님. 내 아비의 성이 무엇이냐? 혹시 혹여 한양에 사는 김치우가 내 아비더냐? 월이는 매를 맞은 고통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무서운 마님이 어떻게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제 아비의 이름을. 마님께서 어찌 제 아비의 성함을... 그 대답이 연희의 남은 삶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내가 20년을 그리워한 내 딸. 내가 20년을 지옥에서 보낼까봐 돈을 붙였던 내 딸. 그 딸을 지금 내 손으로 짐승처럼 매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연희가 뒷걸음질 칩니다. 광기둥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아가야. 마님, 무슨 소리를... 내가 내 딸을... 연희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무너지며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폭풍이 휩쓴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진원 대감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고, 수련아 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미워한 그 계집종이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사실에 넋이 나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제 딸을 알아본 그날부터 어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대감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가 연희의 전 남편 김치우와 그 계모 초이를 잡아들이라 명령했죠. 멀쩡한 양인을 속여 종으로 판 것은 나라의 큰 죄였습니다. 연희가 딸을 위해 보냈던 그 피눈물 서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그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결국 머나먼 관노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참 인과응보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찌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월이가 종의 누더기 옷이 아닌 깨끗한 소복 차림으로 쟁반을 들고 연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매맞은 자리는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 보였지요. 마님, 아니 어머니, 죽이라도 조금 드셔야지요. 연희는 그 말을 듣자 손을 떨며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곧 문이 스르르 열리고 뼈만 앙상해진 연희가 귀신처럼 나타나 월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아가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깨에 그 점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널 알아보지 못했다니 이 어미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연희는 월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가야, 제발 이 집에 남아다오.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 이제라도 다 주고 싶다. 수련이보다 더 귀하게, 더 따뜻하게 안아주마. 연희는 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월이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부르시니 참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름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뭐라? 저는 지난 10여 년간 짐승처럼 팔려다니고 매를 맞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보내셨다는 그 돈은 제 몫이 아니라 저를 판 자들의 배를 불렸지요. 이 집에 와서 저는 수련아 씨의 어머니에게 나의 친어머니인 당신께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뭐라? 그건 어미가 눈이 멀어 내 딸인 줄 모르고 그랬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저는 마님을 그저 무서운 주인으로만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아는 이상 저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수련 아씨의 웃음 속에 제자리를 대신한 제 그림자가 보이니까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떨며 무너지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월이가 어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이 대감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지요. 연희, 들어가도 되겠소? 예, 대감마님. 아니요. 일어나지 마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월이는 이제 신분을 되찾았소. 그리고 이 집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지낼 것이오. 아니, 당신의 친딸이니 수련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을... 그대는 이 집의 안주인이오. 당신의 친딸을 종처럼 대하게 한 것은 나의 죄요. 이제라도 바로잡겠소. 다음 날 아침 이 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월이를 양녀로 받아들이겠다고 수련과 똑같은 딸로 대하겠다고 말이지요. 월이, 그간 이 집에서 받은 모욕과 고통에 대해 내가 사과하겠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딸이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신분만 되찾아도 족합니다. 언니,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부추겨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씨. 그렇게 월이는 대감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와 월이 사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고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월이가 안채를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찌 입을 뗄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밤 연희는 이 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제게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오? 월이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제대로 된 어미 노릇 하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면 몸을 움츠리고 저는 아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련이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좋은 혼처도 정해졌고요. 이제 저는 정말 잃어버렸던 딸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월이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월이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죠. 월아, 예, 어머니.
나는 이 집을 떠나려 한다. 그리고 너도 함께 가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20해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내가 내 앞에 있을 때는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구나. 이제라도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진짜 어미로서 내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다. 어머니, 물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내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을 뿐이다. 거절해도 좋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저도 어머니와 제대로 된 모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비록 늦었지만요. 연희가 월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가시겠어? 예, 한고을에 작은 집을 얻어 월희와 단둘이 살아보려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미구실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언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수련아, 너를 키우며 행복했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월희와 함께 있어야 할 때란다. 예, 어머니. 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대가 이 집의 안주인으로 있으면서 모은 것이요. 당연히 그대의 것이요.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연희와 월희가 나란히 대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모녀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20해 만에 다시 만난 어미와 딸. 그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운명의 잔혹함이었지만 다시 이어준 것은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았던 핏줄의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어미와 딸로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는 깊지만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아물 것입니다. 연희와 월희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진짜 모녀가 되어갔습니다. 수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 두 자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죠.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눈을 멀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는 끊어진 인연마저 다시 있게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내 손이 깨지든 이 얼음이 깨지든 둘 중 하나는 깨져야 할 게다. 오늘 채령이 빨래가 100필이 넘는단다. 서둘러라. 마님, 손이 너무 아파요. 피가 납니다. 제발,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쉬게? 내가 쉬는 동안 채령이는 누가 돌보지?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3달이 지났다. 아직도 일이 서툴러서야 쓰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살을 애는 듯한 이 칼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기 10살 난 어린 소녀 설한이가 보입니다. 꽁꽁 언 냇가에서 얼음을 깨느라 저 작은 손이 피가 나고 있군요. 하지만 설한의 주인인 김마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머, 저것 봐. 양반 딸이라며? 그깟 얼음도 못 깨네. 우리 집 종년들도 이것보단 잘하는데. 아프면 더 빨리 깨라. 저녁 식사 준비는 누가 하게? 그깟 것도 못해서야 밥값이나 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양반 채통 지키려다가 손가락 다 잃어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지. 어차피 넌 여기서 평생 이 일이나 하며 살 테니까. 내 아비가 널 버리고 간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게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안 버렸으면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3달이 지나도 한참은 지나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분명 돌아오실 거예요. 호호, 그래.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게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
아비가 널 버렸다. 10살 아이에겐 가장 잔인한 말이 아닐까요? 대체 어쩌다 이 뼈대 있는 양반가의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이 일로부터 9개월 전 보릿고개가 한창이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겨울 양식은 바닥나고 밭에 보리는 아직 서리고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죠. 진달래가 핀 산길, 한 남자와 어린 소녀가 힘겹게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설아나, 다 왔다. 조금만 더 참거라. 아비가 염치 없지만 그래도 거긴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이렇게 진달래꽃도 먹고 풀뿌리도 씹으니까 배부른걸요. 아니야. 넌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딸이다. 이 아비가 무능하여 네가 이리 고생이구나. 네 어미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석 달만 기다려라. 아비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마. 청렴한 선비였던 설안의 아버지는 흉년과 역병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딸을 굶길 수 없어 찾아간 곳은 피부치도 아닌 오래전 인연이 닿았던 개성 김서방 댁이었습니다. 그 신락 같은 인연 하나에 딸의 목숨을 걸고 천리길을 걸어온 겁니다.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앞 설안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마님,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과거에 장원급제하신 분이 왜 이런 꼴로 남의 집 문전에 엎드려 계십니까? 마님 송구하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이라도. 헌데 참복날이 그렇게 제발 아래 무릎은 꿇으셨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놈의 양반 뼈대 타령이시겠지요. 그 고고한 뼈대가 그 대단한 양반 신분이 쌀 한 토를 줍니까? 엽전 한 리틀 줍니까? 제가 보기엔 그저 굶주린 거지 부녀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김마님,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본래 중인 역관의 딸로 태어나 돈 많은 상인에게 시집와 막대한 부를 누렸지만 그녀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저 진짜 양반의 기품, 그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짜 양반이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좋습니다. 군 식구 하나 늘리는 셈치지요. 대신 오늘부터 저 아이는 내 딸 채령이의 말벗 겸 몸종 노릇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님, 제발 그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비록 가세가 기울고 옷깃 하나 제대로 여밀 형편이 못 되나 제 딸은 양반가의 피를 이은 아이입니다. 굶어도 무릎 꿇을 줄은 모르는 아이를 몸종이라 부르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틈 하나뿐이옵니다.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양반이 밥을 주나요? 참복날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신분이 아니라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 부디 진정하십시오. 마님, 제게 허락해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밥을 짓는 일도 빨래를 하는 일도 비록 아직은 서툴겠으나 성심껏 익혀내겠습니다. 부디 저로 하여금 살아갈 길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10살 설한이가 굶주렸으되 비굴하지 않은 간절하되 당당한 저 꼿꼿한 눈빛으로 김마님을 정면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 순간 김마님은 자신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저 기품이 눈에 거슬렸죠. 못해도 배우겠다. 그래, 그 용기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나. 좋다. 오늘부터 그 말을 지켜보마. 여봐라. 저 아이를 안으로 들여라. 잠깐만. 설아나, 이것만은 꼭 지니고 있거라. 너는 양반의 딸이다. 그 정신만큼은 절대 잊지 말거라. 아비가 석 달 안에 꼭 너를 데리러 오마. 꼭. 아버지,
저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약속하셨죠? 그래, 약속한다. 아비가 꼭 데리러 오마. 아버지. 육중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은 선비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작은 벼루 하나. 그 벼루에는 맑을 청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10살 설한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이죠. 설한은 일어나 냇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밤에는 채령이 읽다만 책을 정리하고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됨보다 설한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끝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예, 설아나, 예. 어이구, 꼴 좀 봐. 이게 내 새꽃신에 흙 묻었잖아. 당장 닦아내지 못해? 네, 그 더러운 치맛자락으로. 어서, 빨리.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채령아, 그런 천한 것은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다. 여봐라, 저 아이 아직도 여기가 제 집 안방인 줄 아나 보구나. 오늘 저녁 밥은 주지 마라. 굶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마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아는 사람이 그래? 게으름이지. 밥은 주지 말라 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설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모욕 속에서도 울음 대신 밤마다 품속의 벼루를 만지며 다짐했죠. 나는 여기서 살아남는다. 양반의 딸이 아니라 그저 이설한, 내 이름 석자로 반드시 살아남고 말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설아는 견뎠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그리고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왜 안 오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석 달이면 온다고.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반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자신은 혼자라는 것을, 이 집에서 양반의 뼈대도 자존심도 굶주림과 모욕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나를 짓누르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 그걸 길러야 해. 설아는 그 다른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살의 설아는 그 힘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늦은 밤 사랑채 툇마루를 닦던 설안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박서방, 이건 작년에 캔 것을 기름칠만 한 것이 아니오. 인삼은 해가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소. 값을 반으로 후려치시오. 마님, 어찌 그걸 제가 작년 것을 올해 것이라고 속인 적 없다고? 이 장부를 보시오. 분명 작년 것을 보관해뒀다가 기름칠해서 다시 파는 거 아니오? 관아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볼까요? 마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를, 값을 낮추겠습니다. 호호, 진작 그렇게 나오시지. 장사는 정직하게 해야 오래 갑니다. 바로 그 순간 툇마루 밑에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저 상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양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주판알이 튕기는 소리. 정확한 숫자와 상대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힘, 그리고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저 장부. 그것이 이 집을 움직이는 진정한 권력이었던 겁니다. 저거다. 저것을 배우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어.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꼭 배우고 말겠어. 그날부터였습니다. 숫자를 배우는 일만이 10살 설안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송도사계치부법, 천지인, 흑백적 황청, 이 숫자들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설안은 5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10살에 깨달은 숫자의 힘을 무기 삼아 낮에는 천덕꾸러기로 밤에는 장부를 파고드는 예비 상인으로 버티고 있었죠. 아버지가 석 달 안에 오시겠다던 약속은 5년이 되도록 지켜지지 않았지만 설아는 언젠가 아버지가 오시면 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부서진 것은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한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사랑채에서 김마님과 안동에서 온 상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마님. 이번에 개성으로 오는 길에 그 고갯길을 지나는데 아이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작은 무덤이 영 쓸쓸하더이다. 무덤이라니요. 박서방은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아니 5년 전에 마님 댁에 딸내미를 맡기고 돌아가다 죽었다는 그 이 참복 말입니다. 장원급제까지 한 양반이 객사를 해서 아이고. 뭐라고? 5년 전 이참봉 아니야, 아닐 거야. 아, 그 양반 말이요? 호호, 운도 지지리도 없지요. 듣자 하니 여기에 딸을 맡기고 사흘 만에 고갯길에서 쓰러졌다지요? 마님도 참... 그래도 그 딸 아이가 이 댁에 있다 들었는데 아비가 그리 된 것은 압니까? 그걸 왜 알려줍니까? 밥값이나 하라고 데리고 있는 군 식구인데 아비가 죽은 걸 알면 일이나 제대로 하겠소? 굶어 죽으나 일하다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모르는 게 약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 5년간 설한을 버티게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자신을 맡기고 단 사흘 만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사흘 만에 5년 동안. 설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5년 내내 죽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여자 김마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5년간 자신을 기만하고 짓밟아왔던 것입니다. 김마님, 당신은 내 희망을 가지고 논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야. 그날 밤 설아는 처음으로 벼루를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을 기다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맑을 청자, 저 여자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제 인생을 되찾는 이름으로 삼겠습니다. 8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 끔찍한 진실은 설한의 마지막 남은 미련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3년간 더 지독하게 숫자를 파고들어 강객주의 눈에 띄고 마침내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설한은 18의 지혜로운 처녀로 우뚝 자라났습니다. 설한의 실력은 김마님이 알았다면 기절초풍할 수준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설한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마님 댁을 드나들던 마포의 강객주였습니다. 김마님, 이번 달 물건값은 제때 받아가겠습니다. 외상은 이제 안 됩니다. 호호, 강서방. 그렇게 급하게 굴면 장사가 안 되는 법이지요. 어느 날 강객주가 툇마루에서 김마님과 거래하는 동안 설한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난달 20냥, 이번 달 15냥, 합쳐서 35냥인데 한 달의 이자가 석푼씩이니까 모두 합치면 35냥 9푼. 하지만 김마님께서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너 장부를 읽을 줄 아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강서방, 저 아이는 그저 우리 집 군 식구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봐라! 설하나, 빨리 물이나 길어오지 못해! 강객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단순히 물이나 깃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아니 장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객주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8년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설한의 이중 생활을 끝장내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김마님의 아끼는 백옥비녀가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어? 내 백옥비녀가 어디 갔냐고! 어제 분명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마님, 분명 어제 제가 정리할 때는 있었는데요.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설한이 어디 있어?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가져갔지? 내 백옥비녀. 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결코?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마님, 저는 정말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록 이 집에서 천대를 받고는 있지만 도둑질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거 보세요. 도둑질을 하고도 저 꼿꼿한 눈빛 좀 보세요. 채령아 씨,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 눈빛은? 네가 훔치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훔쳤다는 말이냐? 감히 나를 의심해? 네가? 군 식구 주제도 모르고 어디 똑바로 쳐다봐.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로 비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저 눈빛, 저 건방진 눈빛. 여봐라, 당장 저것을 헛간에 가두어라. 비녀를 찾아낼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밥도 주지 마라. 마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 비녀는 채령아 씨가 투전 미천으로 쓰려고 몰래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죠. 캄캄한 헛간, 비가 쏟아지는 밤, 18살의 설안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10살에 겪었던 각성의 순간과는 다른 처절한 분노가 그녀를 휩쌌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8년을 이렇게 견뎠는데 저들은 왜 나를 이토록 짓밟는 거죠? 내가 8년간 배운 이 숫자들이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간에 갇혀 굶주리던 설안의 귀에 마당에서 수군대는 하인들의 목소리와 함께 집을 찾아온 중매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그 군 식구로 있다는 그 아이 말입니다. 설안이라 했지요? 그렇네. 그 아이 데려가겠다는 혼처는 구했소? 어디 팔아넘길 때라도 있단 말이요? 아이고, 구했죠. 마포에서 배 굴리면서 돈줄 좀 쥐고 있다는 황서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나이는 50이 좀 넘었습니다. 50? 너무 늙은 게 아닌가? 아이고, 마님, 그게 흠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버릇이 안 좋아서 노름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 아직 재산은 넉넉하다 합니다. 그리고 마님, 이 양반이 노총각입니다요. 여태 장가를 못 가서. 노총각이라고? 그렇습니다, 마님. 나이 50 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 떡하니 처자리가 필요한 게죠. 이제라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마누라를 드리겠다지 뭡니까? 그 아이 설안을 그야말로 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사만 되면 제 중매값은 톡톡히 쳐주실 거지요? 어머, 50 넘은 노총각? 노름꾼? 아이고, 제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그런 노인네한테 돈에 팔려가는 신세라니. 그 계집의 팔자도 참 꼬숩다 꼬수어. 호호. 그럼 저 계집애도 이제 양반댁 규수행세는 못하겠구나. 좋아, 아주 좋아. 저 고고한 눈빛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겠어. 당장 금음날로 나를 잡으라 하시오. 그 황서방인지 뭔지 돈은 두둑히 챙겨오라고 하고 일만 성사되면 중매쟁이 수고비야 섭섭지 않게 챙겨주지. 내 귀한 설안이를 위해 혼수는 넉넉히 준비하겠다고 전하게. 헛간한 설안의 귀에 이 모든 대화가 들립니다. 8년간 쌓아온 모든 분노와 서름이 설안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안 돼, 절대로. 8년을 견뎠는데 노름꾼의 아내가 되어 평생 학대받으며 살 수는 없어. 강객주, 마포의 강객주. 그 사람이라면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에게 가야 해. 이것이 바로 김마님의 속내였습니다. 설안을 상놈의 안악으로 만들어 그 진짜 양반의 씨를 아예 뿌리째 잘라버리려 한 것입니다. 그날 밤 헛간의 문틈이 헐거워진 것을 확인한 설안이 얇은 겉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지요. 사흘 밤낮을 설안은 걸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발은 부르트고 온몸이 쑤시고 그래도 걸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된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마침내 새벽녘 마포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마포다. 겨우겨우 도착했어. 강객주를 찾아야 해. 그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야.
설한이 찾아간 곳은 그녀가 8년간 셈을 훔쳐보며 유일하게 이름을 외웠던 상인, 그리고 자신의 계산 실력을 알아봤던 거친 뱃사람 강객주였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설한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놈이야? 이 새벽부터 사람을. 넌 개성 김마님 댁 그 계집애. 객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발 절 거두어 주십시오. 밥값은 꼭 하겠습니다. 거두어? 허참, 내가 왜? 너 하나 잘못 들였다가 개성 김마님 상단이랑 등이라도 지라고? 썩 돌아가. 안 됩니다, 객주님. 저를 보내시면 저는 죽습니다. 노름꾼에게 팔려가서 평생 학대받다 죽을 겁니다. 그건 내 팔자다. 나는 모른다. 가거라. 강객주가 문을 닫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설한이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객주님의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제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송도사계 치부법을 압니다. 장부를 볼 줄 압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압니다. 제발 시험이라도 해보십시오. 송도사계치부법. 여러분, 이건 조선 최고의 상인들, 개성 상인들만 아는 비밀 회계법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받을 돈, 줄 돈, 남은 물건, 판 물건, 이렇게 넷으로 쪼개서 누가 돈을 빼돌리는지, 어디서 손해가 나는지 칼같이 잡아내는 비법이었죠. 그런데 설한이가 8년 동안 밤마다 훔쳐보며 이걸 다 익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도사계치부법이라는 말에 강객주의 손이 멈춥니다. 좋다.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일단 들어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사흘 안에 내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손으로 널 다시 개성으로 보낼 것이다. 알겠나? 감사합니다.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부터 설한은 이 거친 경강상인들의 소굴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곳 마포 나루터는 개성 거상댁과는 완전히 다른 거친 사내들의 세계였습니다. 낮에는 뱃사람들의 산더미 같은 거친 빨래와 밥을 짓고, 밤에는 등불 밑에서 강객주의 엉망진창인 장부를 파고들었죠. 뱃사람들은 양반 계집이라며 8년간 김마님 댁에서 당했던 것과는 또 다른 노골적인 무시와 거친 손길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어이 계집, 이게 밥이냐? 쌀반, 좁쌀반이 뭐냐? 야, 내년은 뼈대에 있는 양반이라 입이 고급이라 이딴 건 안 먹어봤냐? 우리가 거지냐? 당장 다시 해. 야, 저 손목 좀 봐라. 벼루나 만지던 손으로 밥을 하니 밥이 되나? 양반 계집 주제에 밥도 제대로 못하네. 죄송합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객주님이 노망이 드셨지. 저런 쓸모없는 걸 왜 데려와서. 야, 가서 물이나 떠와. 손님들 오셨다. 밥알이 흙먼지에 뒹굽니다. 설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년간 겪은 기품에 대한 질투 어린 학대와는 다른 생존을 위한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괜찮아, 이설한. 참아야 해. 밥 짓는 손이 아니라 장부를 보는 손으로 증명하면 돼. 김마님, 당신이 나를 돈이 전부인 세상으로 밀어넣었으니 나는 이 돈의 세계에서 가장 거친 이곳에서 살아남아 당신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하지만 설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음 대신 쏟아진 밥을 다시 쓸어 담았습니다. 강객주가 준 사흘이라는 시간, 그 안에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객주가 설한을 불렀습니다. 좋아. 그럼 이것 좀 봐라. 이번 달 들어온 쌀이 100섬인가? 120섬인가? 장부가 영 안 맞아서 말이야. 내가 맞춰보거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설한이 장부를 펼칩니다. 8년간 밤마다 훔쳐본 그 숫자들, 그 계산법들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120섬입니다. 정확히 120섬입니다. 뭐? 어떻게 알았어? 이 날짜를 보십시오. 조아룬날 들어온 게 40섬, 초다새 30섬, 열흘날 50섬, 모두 합치면 120섬입니다. 그런데 객주님. 뭔데? 뭐가 또 있어? 이 초하룻날 기록이 이상합니다. 40섬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객주님께서 돈을 주신 건 30섬 값입니다. 누군가 10섬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사람 김서방이라는 분의 장부입니다.
이 도적놈이 김서방 거기 있나? 당장 들어오게. 당장! 잠시 후 이게 뭐냐? 초하룻 날 쌀 40섬이 들어왔는데 넌 30섬값만 지불했어. 나머지 10섬은 어디 갔어? 아, 아닙니다. 객주님. 그건 제가 착각을. 객주님, 이 김서방님 장부를 쭉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10섬씩 빼돌렸습니다. 모두 합치면 30섬입니다. 30섬! 이 도적놈!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그날 밤 강객주가 설안을 불렀습니다. 설아나, 너 진짜 양반딸이 맞구나. 8년을 천대 받으면서도 그 눈빛을 잃지 않은 것. 배우려고, 살아남으려고 이를 악문 것. 그게 진짜 양반의 뼈대지. 좋아, 내 밑에서 일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넌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내 객주의 작은 행수이다. 알겠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객주님.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설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안은 강객주의 모든 장부를 정리했고 강객주의 재산은 놀라울 정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안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용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던 을축년 여름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어느 날, 하늘이 무심하게도 한강이 범람하고 둑이 터져 마포 나루터가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강객주의 배는 절반이 부서져 떠내려갔고 창고에 쌓아둔 쌀 500섬, 무명 200필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10년을 공들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나 이제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객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창고도 배도 다 날아갔는데. 장부를 봤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외상값을 안 갚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400냥입니다. 그 돈을 당장 받아오면. 미친 소리. 지금 한강이 뒤집혔는데 어느 미친놈이 백기를 열고 어느 놈이 그 돈을 갚는단 말이냐.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무트로는 길이 막혔으니 이 물길을 뚫고서라도 가겠습니다. 객주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객주의 마지막 신용을 거는 일입니다. 제가 꼭 받아오겠습니다. 설아는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강물을 가로지르며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8년간 헛간에서 굶주렸던 그 밤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는다. 꼬박 하루를 물길과 사투한 끝에 첫 번째 거래처 송파나루의 김서방 댁에 도착했습니다. 외상값 100냥이 밀린 사람이죠. 주인장, 마포 강객주댁에서 왔습니다. 뭐? 아니 자네는 미쳤어? 이 물난리통에 돈 받으러 왔단 말이야? 나도 지금 내 배가 떠내려가서 죽을 판인데 무슨 돈을 갚아? 당장 돌아가시오. 주인장, 압니다. 염치 없는 것 압니다. 하지만 저희 객주님도 배가 날아가고 창고가 잠겨 지금 망할 지경입니다. 제발 갚아주십시오. 한 푼도 없어. 돌아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니 석 달만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돈 내놓으란 소리 아니오. 아닙니다. 대신 차용증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객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주인장께서도 어려울 때 저희가 외상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어려울 때입니다. 제발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자를 안 받겠다. 이 물난리통에 목숨 걸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알겠소. 차용증서를 쓰겠소. 석 달 뒤에 꼭 갚겠소. 설아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5곳을 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죠. 그리고 마침내 꼬박 사흘 뒤. 객주님, 돌아왔습니다. 설아라, 너 살아 있었구나? 나는 네가 죽은 줄 알고. 괜찮습니다. 당장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대신 석 달 뒤에 받기로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게 다 뭐냐? 김서방, 박서방, 5군데 전부 너 혼자 이 물난리를 뚫고 이걸 다 받아왔단 말이냐? 객주님, 저도 살고 싶었어요. 이 객주가 망하면 저도 갈 곳이 없어요. 8년을 버텼는데 또다시 천덕꾸러기가 될 수는 없었어요. 아니다.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돈이 아니라 신용을 받아왔어. 이 젖은 종이 쪼가리가 400냥보다 더 무겁다. 너 이젠 내 딸이다. 이 강객주의 양딸이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그날 이후 설아는 강객주의 양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 식구가 아니라 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용 증서를 쓴 5사람 모두가 약속을 지킨 것이었죠. 그것도 설안이 보여준 신용에 감복하여 두둑한 이자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설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돈 몇 푼이 아니라 이 마포 상권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상인들을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훗날 김마님의 돈줄을 끊어버릴 가장 무서운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5년 후 설아는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강객주의 양딸이자 객주의 모든 장부와 신용거래를 총괄하는 그녀를 한강 일대의 상인들은 경외심을 담아 이대방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객주의 오른팔을 넘어 이제는 혼자서도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진정한 상인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성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마님 상단이 연이은 흉년과 거래 실패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마님께 돈을 대주던 객주와 상인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 5년간 홍수 속에서도 신용을 지켰던 설안과 거래하며 그 가치를 배웠던 바로 그 상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포 나루터에 초라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마포 이대방을 뵙고자 합니다. 개성에서 왔습니다. 설안이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립니다. 8년 만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이름, 가슴 깊이 묻어뒀던 그 기억, 설안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설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이대방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주인마님께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시다 하여 대방님께 차용을 청하고자 왔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립니다. 김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에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절박한 눈빛. 당신이 이대방이라는 분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요. 200냥만 빌려주시오. 석 달 안에 이자를 붙여 갚겠소. 마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우리가 아는 사이였소? 마님, 설안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설안? 설안이? 아, 그 계집애 8년 전에 우리 집에 있던 설마 당신이? 맞습니다. 그 천덕꾸러기 군 식구가 바로 저입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예, 마님께서 8년간 짓밟고 헛간에 가두고 마지막엔 팔아치우려던 그 설안이가 바로 저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채령아 씨는 무탈하십니까? 네, 내년이 감히 내 딸의 안부를. 8년 전 아씨께서는 100억 비녀를 투전 미천으로 팔아치우시고 제게 누명을 씌우셨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 투전 버릇을 못 고치시고 마님의 남은 재산마저 탕진하셨다 들었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마님은 제게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저는 마님 댁에서 돈과 신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님은 그 돈 때문에 제 발 아래 무릎을 꿇으러 오셨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마님의 상단에 돈을 대주던 모든 객주와 상인들이
지난 5년간 모두 저 이대방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님께서 거래하시던 송파의 박서방, 노량진의 이객주, 여주의 장도령, 그들 모두가 지금 저와 거래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용을 지켜드렸고 그들은 저를 믿고 따릅니다. 마님의 돈줄은 제가 하나하나 다 끊어놓았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내 돈줄을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님은 8년 전 제 신분을 꺾으려 하셨지요. 노름꾼의 아내로 만들어 영원히 상놈으로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님의 전 재산을 꺾었습니다. 신분이 아닌 돈으로요. 이게 마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맡기고 사흘 만에 고갯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8년 내내 그 사실을 제게 숨기셨죠. 제가 15살 때 안동 상인에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마님께서 저를 8년간 천대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숫자를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마님께서 저를 구박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신용의 힘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마님. 네, 내가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단지 마님께 가르침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신용 없는 분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님, 돌아가십시오. 8년 전 제가 빈손으로 그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은 마님께서 이 마포에서 빈손으로 돌아가실 차례입니다. 네, 내가 감히 나를! 여봐라, 손님을 배웅해드려라. 8년 전 설한이 빈손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은 김마님은 마포 나루터에서 처절하게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마포의 상인들은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대방의 무서운 칼날을, 그리고 신용의 진정한 힘을 말입니다. 며칠 뒤 설아는 1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진 고갯길의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8년의 굴욕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벼루의 맑을 청자,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이에게는 신용으로 맑게 갚고 저를 짓밟은 원수에게는 반드시 청산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장사이고 제가 살아가는 정의입니다. 아버지, 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개성거상댁 천덕꾸러기 설한. 그녀는 마침내 8년의 굴욕을 8년의 칼날로 갈아 자신을 짓밟았던 원수에게 통쾌한 복수를 되갚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신용이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약속을 저버린 자의 숨통을 끊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아무리 춥고 캄캄한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만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날이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벙어리 며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고 입 다물고 살아야 했던 이름 없는 여인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소매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시집 온 지 벌써 3년째 하인들이 여럿 있는 대갓집이었건만 이상하게도 이 집의 모든 굳은 일은 오롯이 소매의 몫이었습니다. 소매의 하루는 달기 울기 전 시작되어 해가 저물도록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집안은 소매에게 쉴 틈은커녕 작은 아픔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못난 것이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어 귀를 거슬리게 하더니 해가 중천인데도 아직도 누워있느냐? 어디서 아픈 척하느냐? 게으름병이 든 게지? 얼른 못 일어나! 네, 여러분. 소매는 그날 밤 고열에 시달리며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름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일어나 저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가거라. 내까지 것이 누워있을 권리는 이 집안에 단 한순간도 없느니라. 소매는 그날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물동이를 저해했습니다. 그 무거운 물동이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묵직한 아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소매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3년 전 봄날. 그때만 해도 소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비록 중매로 만난 사이지만 남편 될 사람이 글 읽는 선비였고 집안이 논밭도 넉넉하여 대갓집 체면을 갖춘 꽤 괜찮은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혼례를 치르던 날 소매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를 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말했죠. 소매야, 시집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여자는 말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고 했으니 입 조심하거라. 소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할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소매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겨우 이런 시시한 계집이 왔구만.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데 일이나 제대로 할까 모르겠네. 소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소매는 남편과 함께 신방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가운 벽만 보고 누웠죠. 서방님, 제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됐어. 피곤하니까 쓸데없는 말 걸지 말고 어서 잠이나 자. 부인은 잠자코 있는 게 상책이. 네, 여러분. 첫날 밤부터 소매는 혼자였습니다. 마음의 신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차디찬 벽과 남편의 외면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마음이 얼어붙은 남편이 속한 집안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아버지. 이 집안 사람들은 그를 호랑새라고 불렀습니다. 왜 호랑새냐고요? 말이 없어도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어두운 얼굴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냥 있기만 해도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소매가 조심스럽게 차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오늘은 날이 쌀쌀하니 뜨뜻한 생강차로 준비했습니다. 기침에 좋다고 들었어요. 친정에서 아버지를 살갑게 대하던 버릇이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찻잔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소매를 한번 쏘아봤을 뿐이죠. 그리고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가 방 안에 쩌렁 울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이 너무 많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뱉지 않으셨죠. 그런데 말이죠. 그 지독한 침묵이 천둥보다 더 큰 소리였고 그 얼어붙은 시선은 매질보다 더 아팠다는 것.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두 번째, 시어머니. 이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꾸중새라고 불렀습니다. 왜 꾸중새냐고요? 아침부터까지 쉴 틈 없이 잔소리가 귓전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냐? 설거지를 이따위로 해놓았느냐? 내가 시집 왔을 땐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이 터져라 그릇을 닦아도 뽀득거리는 소리가 났거늘 내 어미는 너를 이리 설렁설렁 가르쳤더냐? 시어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고된 시집살이의 서름을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되갚아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설거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소매의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너 같은 것이 이 집안에 복을 가져오겠냐? 재수없는 년 같으니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세 번째, 이 집안의 도련님, 바로 소매의 남편. 이 집안 사람들은 그를 미련새라고 불렀습니다. 왜 미련새냐고요? 철이 없고 눈치가 없고 책임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리 소란스럽습니까? 남편은 소매의 피폐한 얼굴은 돌아보지도 않고 상을 치며 분노했던 시어머니에게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이런 꼴을 보고도 잠자코 서 있느냐? 저 못난 것이 겨우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여 나를 이리 노엽게 하는구나. 하여간 시끄럽구나. 당신은 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머니를 이리 성나게 하는 것이오. 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들어가 보시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는 소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소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시아버지 호랑새는 침묵으로 며느리를 짓눌렀고
시어머니 꾸중새는 잔소리와 모욕으로 며느리를 괴롭혔으며 남편 미련새는 외면과 방관으로 소매를 혼자 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소매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말을 해봤자 잔소리만 들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었죠. 웃고 싶어도 웃으면 건방지다고 하니 표정도 없어졌습니다. 의견을 말하면 주제 넘는다고 하여 생각도 접었습니다. 소매는 진짜로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고 귀는 있지만 듣고 싶지 않고 눈은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그날은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소매가 냇가로 빨래를 하러 가고 있네요. 남편은 아침 일찍 오늘은 과거 공부가 잘 될 것 같다며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도 친척 집에 다녀온다며 외출했고 시아버지는 마을 어른들과 모임이 있다고 나가셨죠. 모두가 집을 비운 그날 소매는 잠시나마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집안에서 벗어나니 따뜻한 봄햇살과 맑은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지요. 소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용히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을 겁니다. 아이고, 이 꽃이 참말로 예쁘구나. 소매는 냇가로 가는 숲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은 3년 동안 수없이 오가던 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숲길의 작은 들꽃과 햇살 한 조각까지도 소매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소매가 한참을 그렇게 평화롭게 걷고 있을 때 냇가 근처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저기 누가 있나? 소매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익었거든요. 소매는 조심스럽게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소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숲속 나무 아래 한 남자와 여자가 포옹을 하고 있었으니 그 남자는 바로 소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아니 저 여인은 바로 소문이 자자한 동네의 모든 청년들과 고을 양반들까지 마음을 빼앗겼다는 주막집의 그 미색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나리, 또 거짓말하고 나오셨어요? 집에서 의심하시진 않으셔요? 걱정 마시오. 우리 집사람은 눈치도 없고 말도 못하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느라 내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 없어. 소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사람, 남편이 자기를 말하는 게 분명했죠. 정말요? 그럼 마님은 나리가 밖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허허허. 당연하지. 그 사람은 그냥 집안 하인 같은 거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전부인 사람이요. 나하고 대화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인데 무슨 관심이 있겠소. 집안 하인, 대화도 안 되는 사람. 소매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나리 부인이시잖아요. 에이, 나쁜 나리. 부인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당신뿐이요. 집에서는 하루 종일 어머니 눈치, 아버지 눈치, 숨이 막혀 죽겠소. 당신을 만날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소. 나리, 저도 나리 생각만 해요. 나리가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나도 그렇소.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집에 있는 그 사람한테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요. 소매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을 때까지 차오르는 절규를 막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입술이 터지도록 손으로 틀어막았죠. 나리, 그럼 저를 첩으로라도 들여주실 수 있어요? 저 이렇게만 만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건 당장은 어렵소. 우리 집이 체면을 중시하는 대갓집이라 함부로 첩을 드릴 수가 없어. 부모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고 집안의 엄격한 체면을 유지해야 하니 당장은 허락받기가 쉽지 않소. 아, 그럼. 하지만 내가 과거에만 급제하면 못 드릴 것도 없소. 내가 벼슬을 하게 되면 녹봉도 받고 집도 크게 얻을 수 있어. 그때는 당신을 정식으로 첩으로 드리고 비단 옷도 해입히고 좋은 방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겠소. 정말이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요. 내가 이번 과거는 꼭 붙을 거요.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당신을 떳떳하게 내 곁에 두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냥 큰방 마님 역할이나 시키면 되지. 그런데 마님이 반대하시면 어쩌죠? 그 사람이 뭘 반대해요. 어차피 말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첩드린다고 하면 고개 숙이고 받아들일 거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오. 나리, 그럼 정말 과거 급제하셔야 해요. 저 기다릴게요. 나리가 벼슬 하시는 날까지. 그럼 내가 꼭 급제해서 당신을 떳떳하게 내 곁에 두겠소.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오. 당신은 내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오. 집에 있는 건 그냥 부모님 체면 때문에 둔 사람일 뿐이오. 나리,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부모님 체면 때문에 둔 사람, 남편의 잔인한 한마디에 소매의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그만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버렸습니다. 누구요? 나리, 누가 있나 봐요. 소매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짐승인 건가? 나리, 오늘은 그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봤을까 봐서요. 알았어.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납시다. 네, 나리. 소매는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큰방마님 역할, 부모님 체면 때문에 둔 사람. 그럼 나는 도대체 뭐지? 소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누가 들을까봐, 남편이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과거에 급제하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구나. 소매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떨어진 빨래 광주리를 주웠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텅 빈 시선으로 냇가로 향했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소매는 기계적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그래, 나는 빨래나 하는 사람이지. 이게 내 역할이지. 다른 건 바라면 안 되는 거였어. 해가 저물 무렵 소매는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휴, 오늘 공부가 잘 안 돼서 일찍 왔어. 저녁상이나 차려오시오. 소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몇 시간 전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그 목소리를. 네, 곧 드릴게요. 소매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이 또 짜네. 소금 조절 좀 하시오. 죄송합니다. 소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소매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소매는 홀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천한 것이라 하고, 시아버지는 나를 그림자라 하고, 남편은 나를 하인이라 하는구나. 나는 이 집안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도 아니었어. 소매는 그날부터 진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존재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의 배신, 그 충격은 소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습니다. 며칠을 밤새도록 눈물만 쏟아냈고 목구멍으로는 밥 한 술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 몸마저 병이 들기 시작했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 땀은 이불을 흠뻑 적셨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즐비한 이 집안에서 정작 아픈 며느리에게 눈길 한번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 못난 것이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어 내 귀를 거슬리게 하더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누워있느냐? 어디서 아픈 척하느냐? 게으름병이 든 게지. 여러분, 소매는 지금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온몸을 갉아먹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식은땀이 이불을 다 적시는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몸에 게으름병이 들었구나. 당장 일어나 저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가거라.
내까지 것이 누워있을 권리란 이 집안에 단 한순간도 없느니라.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고열에 시달리는 몸으로 소매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는 흐려지고 다리는 휘청거렸죠.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꾸중과 심장이 쿵쿵 울리는 듯한 물동이 소리, 그리고 자신의 가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소매는 그날 병든 몸을 이끌고 무거운 물동이를 져야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 위에 또 무거운 물동이가 얹혔습니다. 그 무거운 물동이처럼 소매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한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매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해 가을, 마을에 괴이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으니 바로 괴질,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마을 한쪽 끝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고열로 쓰러졌죠. 모두의 염려 속에서도 그 할아버지는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 병이 무섭게 퍼지는 것 같아. 우리 집은 괜찮겠지? 조심해야 해. 그 다음 주에는 건너편 집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알아누웠죠. 가을 장마가 계속되면서 병은 점점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매의 집에도 그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매는 부엌에서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랑채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매가 깜짝 놀라 달려갔죠. 서방님! 남편 미련새가 책상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지고 온몸에서 열기가 펄펄 났어요. 몸이 덩이 같아. 소매는 재빨리 물에 적신 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열은 전혀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이 쓰러지셨어요. 시어머니 꾸중새가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쓰러졌다는 말에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마을에 돌던 그 병이구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며느리 소매를 향했습니다. 너로구나. 내가 기어코 내 서방을 잡아먹으려고,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복이 없어서 이 집안의 애군을 끌어들인 게 분명하다. 내가 시집 온 뒤로 이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며느리 탓을 했었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병에 걸린 거야. 내가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꾸밀 수 있겠습니까? 입 닥치거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내가 있으니까 이 집안에 재앙이 온 거야. 그날 밤 소매는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오랜 시간 삭혀왔던 배신감이 끌어올랐지만 소매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서방님.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열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거냐? 몸이... 시어머니도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막 병에 걸렸죠. 소매는 밤낮으로 물을 깃고 약을 다리고 방을 오가며 두 사람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소매는 시집 온 지 3년, 고통과 외면만 받았던 며느리인데 이 집의 주인들은 병마에 쓰러진 순간 소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호랑새는 병이 옮을까 두려워 자기 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까지 병에 걸리면 이 집안은 끝이다. 나는 나가지 않을 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하거라. 호랑새는 아내와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목숨만 챙긴 겁니다. 우리 가엾은 소매는 그럼에도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약 좀 빌려주세요. 집안 식구가 모두 아픕니다. 제발요. 안 돼. 네 집안에 병이 돌았다며? 우리까지 옮으면 어떡해. 돌아가. 한 집, 두 집, 세 집.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사람들이 다 말하더라. 네가 애군을 끌고 들어왔다고. 다들 내 탓이라잖아. 네가 오고 나서 병이 돌기 시작했어. 소매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본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집안에 애군을 끌고 온 걸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그 순간 소매의 가슴에 깊이 박혀있던 한이 폭발하려 했죠. 억울함도 슬픔도 아닌 차라리 이 집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더 깊고 검은 절망이었습니다. 미움과 저주가 소매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매 자신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다.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지? 소매도 병에 걸린 겁니다. 하지만 소매는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쓰러지면 이 집안의 생명이 끝장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소매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지막 힘이 닿을 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매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힘없이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소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많은 가족과 하인들 속에서 홀로 빗물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병이 옮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나는 정말로 이 집안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밤 소매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다고. 이곳엔 이제 남아있을 이유도 마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매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소매야, 가지마.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소매의 가슴에 오래 남았죠. 그녀가 이 집에서 처음으로 들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매야, 물 좀 다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날 돌보지 않겠구나. 소매는 잠시 멈췄습니다. 떠나려던 발걸음이 그 두 목소리에 붙잡혔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이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매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불행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너무 약하고 이기적이어서 생긴 일이란 걸요. 그걸 알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사람들도 결국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미움을 거두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움을 멈춰야 하니까요. 그 마음이 그녀의 발길을 멈춰 한 것입니다. 소매는 이제 미움과 복수를 넘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살린다. 비록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지. 소매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산 너머 골짜기에 약장수 영감님이 산다더라. 그분이 귀한 약초를 알고 계신다더라. 곧장 소매는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소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소매는 드디어 작은 움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구 계세요? 약장수 영감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밤중에 누가 찾아왔나? 아니 양아씨, 이게 무슨 일이요? 얼굴이 하얗게. 약장수 영감님은 문을 열자마자 소매의 젖은 옷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감님, 제발 좋은 약을 알려주세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두 알아 누웠어요. 제발요. 그 병이라면 금사초라는 약초가 필요하오. 금사초요? 그게 어디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 약초는 구하기가 아주 어렵소. 깊은 산 절벽에만 자라는데 게다가 약장수 영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풀은 사람의 정성을 먹고 자란다고 하오. 정성 없이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 신령한 풀이지.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약장수 영감님은 소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몸도 성취하는데 정말 가시겠소? 네,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소매는 약장수가 알려준 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발 아래는 낭떠러지였습니다. 돌길은 미끄러웠고 잡초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죠. 그 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생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소매는 절벽 중턱에서 반짝이는 황금빛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생명을 살릴 금사초였습니다. 소매는 환희에 차서 곧장 손을 뻗었죠. 하지만 하늘은 소매의 고통을 시험이라도 하듯 그 귀한 풀은 바위 틈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손끝이 도저히 닿지 않았습니다. 제발. 소매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듯 간신히 나무 뿌리에 매달려 버텼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금사초를 향해 그녀는 두 팔과 온몸을 더 내밀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붙잡은 손은 바위에 긁혀 피가 터져 나왔고 소매의 손끝은 절박함으로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풀 한 줌이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부디 이 풀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그 지극한 정성이 통했던 것일까요? 약장수 영감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정성을 먹고 자라는 풀인 금사초의 뿌리가 스르륵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금사초가 마치 스스로 찾아오듯 소매의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매는 그 귀한 풀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다들 살릴 수 있어. 소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소매는 금사초를 가슴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매는 쉴 틈도 없이 밤새도록 그 귀한 약을 다리고 또 다렸습니다. 부디 이 약이 효험이 있게 해주세요. 제발. 소매의 그 간절한 정성으로 산을 헤매며 피 흘려 얻은 귀하디 귀한 금사초는 마침내 약이 되었습니다. 소매는 먼저 남편에게 약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좋은 약을 구해왔어요. 이거 드세요. 소매야, 고맙다. 어디 갔었어? 괜찮아요. 어서 드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남편에게 약을 먹인 후 소매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평생 꾸중과 모욕만을 퍼붓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병마에 쓰러져 누워 있었죠. 어머님, 약 가져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시어머니의 눈이 소매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이 손은 어째서 이렇게... 소매의 손은 산을 오르며 바위에 긁히고 금사초를 캐느라 바위 틈에 끼어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딱지가 앉아있고 손톱은 다 깨져 있었죠. 괜찮습니다, 어머님. 어서 약 드세요. 시어머니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못난 것이라 저주했던 며느리가 밤새 그 모진 비를 맞고 피를 흘려가며 자신을 살리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저주했던 이 아이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약을 마셨고 그 눈에는 회한의 눈물만 가득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금사초의 약효는 정말 대단했어요. 소매야, 내가 일어날 수 있어. 열도 다 내렸어. 서방님,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소매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아내의 손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죠. 소매야, 내 손, 이게 대체... 괜찮아요, 서방님. 서방님이 나으신 게 더 중요해요. 소매야, 나도 기운이 나는구나. 시어머니마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려 하자 소매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직 완전히 나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시아버지 호랑새가 자신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병이 옮을까 두려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던 그였죠. 어찌 된 것이냐?
병세는 가라앉았느냐? 네, 아버지. 소맥과 약을 구해와서 우리가 다 나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의 위기 속에서 자신은 방에 숨어 가장의 책임을 회피했는데 평생 모욕과 멸시만 받았던 며느리가 온몸을 바쳐 가족을 살렸으니 말입니다. 나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며느리가 가족을 살렸구나. 시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소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평생 며느리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매야, 고맙다.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 소매의 고통을 짓눌렀던 침묵의 권위가 마침내 감사와 인정의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가족을 살려낸 소매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정작 가족을 살린 소매 본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구하느라 병든 몸으로 무리를 했고 온 정성을 쏟아부어 약을 다렸으니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소매야, 네가 더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서방님. 소매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은 아득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소매야. 아가야, 정신 차려. 제발. 어서 의원을 불러와야 한다. 여러분, 가족을 살려낸 소매는 이제 싸늘한 방바닥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병든 아내가 생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남편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죠. 아가야, 네가 나를 살렸는데 나는 너를 살릴 수 없구나. 내가 내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내 시집살이의 한을 내게 풀려고 했으니 내가 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이 소매에게 대물림되었다는 사실에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침묵 속에 서 있던 시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매야,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가족이 죽어가는데 나는 방에 숨었지.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었다. 고맙다. 소매야, 네가 이 집안을 살렸다. 부디 이 못난 가족을 용서하고 눈을 떠다오. 세 사람의 진심 어린 눈물과 자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소매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시댁 식구들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아버님. 소매야, 정신이 드느냐? 저 괜찮아요. 모두 나으셨으니 됐어요. 소매는 자신의 아픔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살폈습니다. 모두 나으셨으니 됐다라는 이 한마디가 가족들의 죄책감을 이제 가장 깊은 고백으로 이끌었습니다. 아가야, 널 어찌할꼬. 내가 너를 천한 것이라 불렀는데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왜 우리를 살렸니?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모멸했던 아내의 존재 앞에서 그는 이제 모든 비겁함과 비밀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 혼인이라. 그래서 네가 아파도 외면했고 나는 다른 일을 만났어. 네가 눈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 집안 하인 같은 것이라 생각했지. 용서해다오. 소매는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잔인한 진실을 남편은 이제야 죄책감 속에서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쓰러진 후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어. 나를 살린 것은 내가 멸시했던 너의 그 상처투성이 손이었어. 이제 내가 내 방패가 될게. 다시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게. 아가야,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가족이 죽어가는데 나는 방에 숨었지. 이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미 알고 있다는 소매의 침묵은 남편에게는 어떤 복수보다 더 깊은 참회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날 이 집안의 모든 한이 소매의 용서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이 집안은 환골탈태했습니다. 매일 잔소리와 모욕만 퍼붓던 꾸중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의 혀가 되어주겠다며 다정하게 미움을 끓였습니다. 철없고 무심했던 미련새 남편은 아내 곁을 지키며 집안일을 도왔죠. 가장 무섭고 비겁했던 호랑새 시아버지마저 더 이상 권위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물건을 사오는 다정한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게. 소매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예쁜 꽃신을 사왔다. 네 발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호랑새, 꾸중새, 미련새는 모두 소매의 용서라는 사랑의 날개를 달고 이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사랑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벙어리 며느리 소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소매는 미워하고 복수하는 대신 가족을 구하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복수할 때 인간은 그 적과 동등해진다. 그러나 용서할 땐 그는 적보다 우월해진다. 소매의 용서는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보다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결국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매의 이야기가 세상의 모진 풍파를 용서와 사랑으로 이겨내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께 작은 위로와 큰 응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